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엄청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을 이제야 뭘 하다 이렇게 분주했는지 뭐 여러가지 사람들마다 다 그때그때 소소하지만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핑계라고 하자면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바로 헤어질 결심 2번 봤습니다. 2번. 뭐 8번씩 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 보겠고, 일단 처음에 하나를 딱 봤을 때, 한 번 봤을 때 혼자 봤거든요. 보고 나서 참 이 박찬욱 감독이 워낙 그 감독 특유의 그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각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언뜻 비슷한 게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뭐 그 전에 공을 안 들였다는 건 아니지만 영화에 엄청 공을 들였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내용은 뭐 아주 막 스펙타클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다 캐치하지 못한 느낌, 하나하나가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캐치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혹적이다? 뭐 영화가 뭔지 모르게 끌려요. 보고 나면은 자꾸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안 되겠다, 한 번을 더 봐야 되겠다 벼르다가 어느 날 또 이제 혼자 보러 가려고, 또 2번째 보러 가려고 하다가 저 잘 아는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얼굴 보자고. 벼르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게다가 또 좋아하는 언니니까 그러면 언니 영화 보겠냐? 그러고는 언니도 좋다고,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예매를 하고 같이 영화를 봤죠. 이거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잖아요. 그쵸? 몇 번이 됐건 일단 N번, 그게 몇 번이 됐건 그렇다고 하죠.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소개할 책이 좀 관계가 있어요, 이 영화랑. 좀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왜 이 영화에 또 끌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영화 자체뿐만 아니라 전반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20년도 넘었죠. 제가 30살쯤 됐나? 29, 30? 막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명동성당 청년 합창단 활동을 할 때인데, 거기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서 말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러에 5번 교향곡의 그 사악장 아다지에토를 말씀하시면서 영화 베니스의 상인을 추천하시면서 본인께서 그 비디오를, 그때는 비디오 VCR 그걸 돌려볼 때거든요. 이 영화를 뭐 비디오 가게도 많았고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을 얘기하라고 복사를 떠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돌려서 차례로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또 베니스에서의 죽음, 그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작가가 토마스 만이에요. 독일 문학의 대가인 토마스 만인데, 제가 워낙은 공부를 안 했는데 전공은 도고동문과였거든요. 그때 토마스 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는 지나갔는데, 그 작가에 대한 작품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따로 읽어보진 않았다가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 책을요. 그 말러 교향곡이 계속 흐르면서 그 뭔가 막 마음 내부에서 흐르는 격정과 번뇌와 뭐 슬픔과 막 그런 게 막 통합적으로 있잖아요. 또 워낙 말러 교향곡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펼쳐지는 듯한 굉장히 광대한 느낌을 많이 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의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바닷가에서
바닷가 의자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때 또 그게 굉장히 격정적으로 막 흘렀던 기억이 나요. 그 음악이.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옛날 그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영화를 비디오로 접하고 나서 그게 또 인상적이라 또 원작 또 책을 읽었던 기억도 다시 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참 그 작가라든가 음악가랑 예술가들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 또 그러면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래 작품과 베니스에서의 죽음 영화와의 좀 다른 점은 본 작품 토마스만의 작품에서는 이 주인공이 글을 쓰는 작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음악가로 바뀝니다. 아마 그 말러 교향곡과의 뭔가 연관 지으려고 이제 약간 그런 식의 각색을 준 것도 같고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가 말러를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러가 죽어 이제 세상을 등졌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베니스로 여행을 했고 거기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고 하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막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토마스만의 이 베니스에서의 죽음 자체가 주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주는 것의 어떤 공통점은 물론 음악적인 거에도 연관성이 있지만 엿보기 뭔가를 탐미적이면서 탐닉하는 가까이 다가가서 취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내가 그것을 보고 계속 훔쳐보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과 뭐 어떤 격정 그런 것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주는 주인공이 탕웨이를 바라볼 때 박해일이 탕웨이를 일종의 똑같은 훔쳐보기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도. 다 뭔가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뭔가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시기에 제가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음악적으로 좀 풍성하게 해주셨던 지휘자 선생님과의 어떤 그 활동의 추억.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다시금 이제 그때가 생각해서 다시 이 베니스의 죽음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마스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할게요. 이 토마스만은 1875년 6월 6일 북독의 유서 깊은 한자 도시 리벡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참 이 배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환경. 이분의 작품, 뭐 독일의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예술가적이고 어떤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성향과 현실적이고 시민적인 그런 성향의 중간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못하는 이상은 있지만 현실에 발을 내딛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갈등 그런 게 늘 이 작가도 있었던 것. 이게 무슨 소리?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작품 중에 베니스의 죽음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만 좀 직접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마해산이라고 그 마해산에 나오는 어떤 그 인물을 통해서 그게 양립적인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는 이 작가를 모르고 있었지만 항상 저조차도 뭔가 이상적인 그 아름다움 또 예술적인 것에 대한 이상향이 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어떤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폭력적일 수도 있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있고, 전 나름대로 그 중간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에 딱 왔을 때 어떤 작가 소개를 들었을 때 토마스 만의 마이산이라든가 아니면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들이 바로 그 시민적이고 이성적인 것과 또 이상적이고 예술적인 탐미적인 그런 것 속에서의 어떤 갈등,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찌 보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옛날의 시대건 지금이건 미래건 어떤 갈등하고 방황을 하든 아니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런 체험은 모양새는 다르지만 뭔가 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작가에 대한 것은 뭐 일단은 이분이 환경적으로 또 갈등을 할 수 없는 환경적이었더라고요. 보면은 그 부친께서는 정말 시민적으로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추앙, 어떤 시민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아가셨던 분이었고, 그와 반대로 어머니는 좀 약간 남부 계통의 그런 좀 열정적인 그런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셨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본인은 상당히 어머니의 성향이 있지만 아버지 그 남성성으로 받은 본인의 어떤 남성적인 그 본보기 위해서 어떤 시민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강요? 보이지 않는 강요? 그런 것에 본인 또한 이렇게 굉장히 갈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엿보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주 뭐 구체적인 거는 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정말 그때 청년 시절이 다시 떠오르니까 정말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다시 이 헤어질 결심을 봤을 때는 그 배우들의 표정과 손짓, 그리고 미세한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재미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제가 이 구기자차를 목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너무 피곤해서, 왜 피곤하죠?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은 단편을 모은 토마스 만의 단편을 모은 책인데요. 여기에 수록된 것은 토니어 크루거, 트리스탄, 그리고 제가 소개하려는 베니스에서의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나름대로 조금씩 축약을 해서 읽어드리려고, 단편이지만 그래도 내용이 꽤 분량이 있는 편이라서 조금은 좀 축약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낭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 표시를 해뒀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독일어로는 Der Tod in Venedig. 왜 이렇게 했지? 베네디히가 죽음인가? 죽음이었나? 맞다. 데어 토드가 죽음이지? 베니스를 갖다가 베네디히라고 표현했네요. 독일어로는. 정말 여기서 다 뽀로납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 이것은 특별히 단편적으로 제목이 붙진 않았지만 베니스의 죽음을
5장으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장 중에 때는 5월 초였지만 습하면서도 냉랭한 몇 주가 지나가더니 때 아닌 한여름 날씨가 들이닥쳤다. 이제 겨우 연한 나뭇잎들이 돋아났지만 영국 공원의 날씨는 8월처럼 후텁지근했다. 시내와 가까운 곳에서는 자동차와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한적하고 조용한 길이 나 있는 대로 따라간 아우마이스터에서 아센바하는 사람들로 붐벼 활개를 띠는 야외 식당을 잠시 동안 건너다 보았다. 식당 주변에 전세마차와 호화로운 승용마차 몇 대가 서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거기서부터 탁 트인 들판을 지나 공원 바깥으로 나와서 귀로에 올랐다. 몸이 좀 피곤한 데다 페링 쪽 하늘 위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듯한 먹구름이 몰려왔기에 그는 북부 묘지에서 시내까지 곧장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전차를 타기로 했다. 우연히 정류장은 발견했으나 그의 주위에는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선로만이 쓸쓸하게 빛을 발하며 슈바빙 쪽으로 뻗어있는 웅어러가에도 페링 방면의 순환도로에도 도무지 탈 것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타려고 내어놓은 십자가나 비석, 기념비 따위들이 무덤 없는 제2의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는 성물공장의 울타리 뒤편에도 움직이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영안실 맞은편에 있는 비잔틴 양식의 건물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리스풍의 십자가와 밝은 색깔의 고대 이집트식 그림으로 장식된 그 건물의 정면에는 나란히 배열된 금장 비문에 내세의 삶에 관한 명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대충 이제 당신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라든지 영생의 빛이 그들을 인도하기를 등과 같은 내용의 문구들이었다. 전차를 기다리던 아센바하는 그 문구들을 읽으면서 자기 영혼의 눈을 투명하고 신비한 밀교에 몰입시켜 몇 분 동안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얻었다.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는 옥의 계단 양쪽을 지키고 있는 2마리의 묵시록적 동물상의 위쪽 주랑 사이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의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인해 아센바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아센바하는 반은 얼떨결에 반은 호기심으로 그 낯선 남자를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한데 그 기이한 사람의 모습에서 엿보인 방랑기가 아센바하의 공상력을 자극한 건지 아니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영향을 미친 때문인지 놀랍게도 그는 자기 내면이 확장되는 듯한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일종의 정처 없는 마음의 동요나 젊은 시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목마른 갈망 같은 느낌이었다. 너무나 생명력 넘치고 신선한 것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떨쳐버려서 잊혀진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구의 다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유럽 정신이 부과한 작업으로 인해 너무 바쁜 나머지 다채로운 외부 세계를 애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잠깐의 휴식마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창작의 의무에만 매달렸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채 누구나 세상의 표면적인 것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며 자족해왔다. 게다가 자기 삶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예술적인 완성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 무의도식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은 너무나도 방종하고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진지하게 고려해볼 여지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 돌연 그런 유혹이 마음속에 일게 된 건지는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탈출하고자 하는 충동이었다. 미지의 새로움을 동경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면서 모든 짐을 덜고 모든 걸 망각하고자 하는 충동. 그건 곧 작품에서 경직되고 냉정하며 고집스럽기까지 한 일상의 작업 장소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었다. 그는 자기 일에 관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다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그 부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듬을 수도 없고 대충 얼버무릴 수도 없을 듯했다. 그는 재차 그것을 검토해보고 막히는 데를 뚫어보거나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불쾌감에 사로잡혀 온몸이 떨렸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를 마비시킨 것은 불쾌함에서 오는 일종의 회의스런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을 듯한 불만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불만감은 젊은 시절의 그에게도 재능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재능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으로 통하기도 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유지하곤 했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건 우연하게 생기는 즐거운 일과 대충 마무리된 일에도 만족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았던 까닭이다. 그는 나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이 점은 적어도 그가 매 순간 태연하게 자신의 대가다움을 느끼는 연령의 결실이기도 했다. 하지만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동안 그는 자신의 대가다움에 대해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자신의 작품에는 열렬한 유희적 흥취가 결여된 듯 느껴졌다. 기쁨의 산물이자 내면에 숨겨진 깊은 진실 이상인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면서 세상의 삶을 향유하는 기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 말이다. 그래서 어떤 활력소가 필요했다.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느긋한 여유, 이국의 바람과 새로운 피를 솟구치게 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거면 좋겠다. 2장입니다. 이 구스타프 아센바하는 슐레젠 지방의 군청 소재지 엘시에서 고위 법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선조들은 장교, 판사, 행정관리 등을 지냈으며 왕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 엄격하고 단정하며 검약한 삶을 살았다. 가문의 성실한 정신력은 한때 조상들 중 목사였던 분이 나옴으로써 실제로 구현되었다. 반면 성마르고 유격적인 핏줄은 바로 전 세대의 이 작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보헤미안적 기질을 지닌 악사의 딸로부터 이 집안에 전해졌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방인의 특징들은 그녀에게서 유래했다. 소임을 다하는 명철한 성실성과 어둡고 열정적인 충동이 결합하여 한 명의 예술가, 이 특별한 예술가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자, 여기 이 주인공에 대한 배경과 환경이 나오죠. 결국 토마스만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토마스만이 베니스를 여행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이 주인공 자체도 작가로 설정하고 자신을 투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는 고등학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 명성을 얻었다. 10년 후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향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명성을 관리하는 법을 익혔다. 짧은 편지글에서도 호의를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작업이 너무 힘들고 그 기복이 심해 지칠 대로 지친 40대가 되어서 그는 매일같이 세계 각지에 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감당해내야만 했다. 그의 재능은 특이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렇다고 진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폭넓은 대중들에게는 믿음을 얻는 동시에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는 경탄과 요구가 뒤섞인 관심을 사게 되었다. 35살이 되던 해에 그가 빈에서 병이 났을 때 주의 깊게 그를 지켜본 한 남자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아센바하는 예전부터 이렇게만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왼손에 5손가락을 오므려 주먹을 단단히 쥐어 보였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왼손을 펴서 안락의자 등받이로부터 편안하게 늘어뜨려 보였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가 굽힘 없이 도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체질이 전혀 튼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으며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소년 시절 그는 의사의 보살핌이 필요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친구도 없이 혼자서 자라났지만 그는 점차로 자기가 어떤 족속에 속한다는 걸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족속의 특이함은 재능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체력이 부족한 데 있었다. 초년에 곧잘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는 해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것은 끝까지 견뎌라는 말이었다. 그에게는 이 명령어가 고통 속에서 창작하는 미덕 그 자체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예술작품에 명성을 부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전문 지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그들은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얻은 작품에서는 당연히 수많은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찬사를 보내는 진정한 이유는 눈금으로 잴 수 없는 어떤 것, 바로 공감 때문이다. 아센바하는 언젠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대목에서 이 점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근심과 고통, 가난과 고독, 신체의 허약함과 악덕, 열정과 수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소견필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체험이었고 말하자면 그의 삶과 명성을 대변하는 공식이자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였다. 그러니 이 말이 곧 그 작가 특유의 인물들의 도덕적 특성이 되고 그 인물들의 외형적 행동이 된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이 작가가 선호하고 다양한 개성으로 매 작품마다 거듭 새롭게 등장하는 전형적 주인공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현명한 비평가가 몸에 칼과 창이 꽂혀 들어오는 치욕적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의연히 그리고 조용히 서 있는 젊은이다운 지성적 청년이 그의 전형적 주인공이라고 분석한 바 있었다. 그 분석은 재치와 정확성을 갖춘 아름다운 비유였으나 언뜻 보기에 수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운명을 대하는 정신적 자세, 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인내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일종의 능동적인 업적이요 긍정적 승리인 것이다.
이러한 성 세바스티안의 모습은 예술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술 작품에서는 확실히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꺼져 들어가는 정욕을 순수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미의 왕국의 지배자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누르스름하고도 비감성적인 추악함이며, 깊숙한 곳에서 장렬하고 있는 정신으로부터 힘을 빌려와서 십자가의 발치에 모인 모든 오만한 군중을 자기 발밑에 꿇어앉힐 수 있는 창백한 무기력함이며, 공허한 줄 알면서도 엄격하게 형식을 섬기는 우아한 자세이다. 또한 그것은 타고난 사기꾼의 그릇되고도 위험천만한 삶이며, 급속히 신경을 소모시키는 동경이며 사기꾼의 예술이다. 구스타프 아센바흐는 거의 탈진 상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과중한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사람들, 아직은 그래도 꼿꼿이 자신을 지탱해 가고 있는 사람들, 신체도 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중에도 초인적인 의지와 현명한 자기 관리로 적어도 얼마 동안이나마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그 모든 업적주의 도덕가들의 시인이었다. 그런 도덕가들은 많았으며 그들이 이 시대의 영웅들이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아센바하의 작품 속에서 그들 자신을 재발견했고, 자기 자신들이 그 속에서 인정받고 고양되고 예찬되는 것을 알았으며 그에게 감사했고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자, 이 대목에서 전 영화의 바케일이 생각이 났어요. 품이 있는 사람, 꼿꼿한 사람, 시민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어떤 인간들의 여러 군상 중에 하나의 전형. 바로 이 작품 속의 주인공, 어쩌면 토마스 만이기도 하고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평소 주장에 의하면 모든 위대한 재능에는 품위를 향한 자연스러운 갈망과 욕구가 천부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의 모든 작가적 발전은 회의와 반어라는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어 품위를 향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항적으로 기어오르는 상승의 도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정열에 넘쳐 절대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문제성을 통해서만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아센바하는 문제성이 있는 작가였으며 그 어느 젊은이보다도 절대성을 추구했다. 그는 정신에 헌신하여 지나칠 정도로 인식만을 파고들었으며 실질적 성과는 도외시한 채 비밀을 누설하고 재능을 의심하고 예술을 배반했다. 정말이지 그의 작품들이 진정으로 향유하는 독자들을 즐겁게 하고 고양시켜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젊은 예술가 시절에 그는 예술과 예술가 기질 자체에 내재된 의심스러운 본성에 대해 냉소주의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20대 청년들을 긴장시켰다. 고귀하고 유능한 정신이 가장 급격하고도 철저하게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마도 인식의 날카롭고도 신랄한 자극 때문인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우울할 정도로 너무나 양심적인 청년기의 철저성은 대가가 된 장년의 심사숙고한 결의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천박한 것이다. 형식은 도덕적인 것이고 동시에 부도덕한 것이 아닐지. 자기 훈육의 결과와 표현으로서의 형식은 도덕적이다. 그러나 형식이 원래부터 도덕적 냉담성을 내포하고 있는 데다가 그 본성으로 볼 때 자신의 오만하고도 무제한적인 지배하에 도덕적인 것을 굴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 형식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반도덕적이기까지 한 게 아닐까.
그야 어쨌든 한 인간이 발전해 가는 것은 일종의 운명이다. 재능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유희와 반항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스타프 아센바하의 글에서는 다소 공적이며 교육적인 요소가 나타났다. 그의 문체는 후기에 이르러서는 직접적인 대담성과 미묘하고도 혁신적인 음영들을 잃어버렸다. 그 대신 모범이 될 만한 확고한 문체, 갈고 닦은 전통적 문체, 보존적 문체, 형식을 갖춘 문체, 심지어는 상투적인 문체로까지 변하게 되었다. 노년에 접어든 아센바하는 자기 어법에서 모든 천박한 단어를 추방해버렸다. 불안정한 몇 년, 시험 삼아 여기저기 머무르던 시기를 보내고 나서 그는 일찍이 뮌헨을 영구히 머무를 주거지로 택했다. 그리고 정신적인 사람에게서는 아주 특수한 예외적 경우에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시민 계급의 신분으로 거기서 살았다. 아직 젊었을 적에 학자 집안 출신의 처녀와 꾸렸던 결혼 생활은 짧은 행복의 기간이 지난 뒤에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끝나고 말았다. 그에게는 이미 결혼을 해서 남의 아내가 된 딸 하나가 있었다. 아들이라곤 원래 없었다. 구스타프 폰 아센바하는 중키가 좀 못되고 연갈색 피부를 하고 있었으며 면도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머리는 거의 아담하다고 할 수 있는 체구에 비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큰 편이었다. 뒤쪽으로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정수리 근처가 이미 성깃했으나 관자놀이께는 숱이 많고 많이 새어 있었다. 머리카락에 감싸인 훤칠한 이마는 주름이 많이 져서 마치 흉터가 난 것처럼 보였다. 테두리 없는 안경알을 끼운 금태 안경의 코걸이는 고귀하게 휜 뭉툭한 코의 윗부분에 꼭 끼워져 있었다. 입은 컸는데 자주 축 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오그라들어 팽팽해지기도 했다. 뺨 부분은 야위어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잘생긴 턱은 부드럽게 나뉘어져 있었다. 중대한 운명의 순간들은 대개 고뇌에 찬 듯 옆으로 기울어진 이 고개 위를 그냥 지나쳐간 듯이 보였다. 보통의 경우에 이와 같은 관상학적 형상을 가지려면 어렵고 파란 많은 인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의 경우에는 예술이 그러한 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 이마의 바로 뒤에서 전쟁에 관한 볼테르와 국왕 사이의 대화에서와 같은 재기에 번뜩이는 응답들이 생겨났다. 안경알 너머로 그윽히 바라보는 피곤한 듯한 이 두 눈이 7년 전쟁 당시에 야전병원에 피비린내 나는 지옥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예술은 정말이지 일종의 고양된 삶이다. 예술은 더 깊은 행복을 주었다가 더 빨리 소모시킨다. 예술은 시간의 신하들의 얼굴에다 정신이 상상했던 모험들의 흔적을 각인시킨다. 그래서 예술은 외적 생활이 비록 수도원에서와 같이 조용히 영위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몹시 무절제하게 격정과 향락에 푹 빠진 삶도 도저히 불러일으키지 못할 그러한 신경과민, 악습, 피로와 호기심을 낳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크게 이야기가 전개되지는 않죠. 아센바하에 대한 좀 생김새, 간접적인 표현, 환경, 그의 성격, 이런 것들이 또 이 성격이라든가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겠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여행을 떠나고자 한 아센바흐는 산책을 하고 난 뒤에 세속적이고 문학과 관련된 여러 일들 때문에 약 2주 동안이나 더 뮌헨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마침내 그는 4주 이내에 들어갈 수 있게 자기 별장을 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5월 하순경 어느 날 밤기차를 타고 트레스트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비와 무거운 공기, 소시민적이고 폐쇄적인 오스트리아의 호텔 사격의 모임,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있어야 가능한 바다와의 조용하고 내밀한 관계의 결핍 따위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장소를 찾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의 내면에서 어떤 충동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자 그는 배편을 연구하면서 무언가를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여기서 무얼 한단 말인가? 그는 길을 잘못 들었다. 그가 여행하고 싶었던 것은 그쪽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거처를 취소시켰다. 그 섬에 도착한 지 일주일하고도 반이 지난 어느 안개 낀 새벽에 한 척의 빠른 모터보트가 그와 그의 짐을 바다 건너 군항으로 도로 실어다 주었다. 거기서 그는 잠깐 육지에 내렸다가 곧바로 가교를 건너 증기를 뿜어대며 베니스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기선의 축축한 갑판 위로 올라갔다. 그를 태운 기선은 그것들을 왼편에 두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좁은 항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항구의 이름은 섬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초라한 집들과 마주에 있는 석호 위에서 배는 아주 멈춰섰다. 보건당국의 범선이 여기로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그 범선이 나타났다. 도착을 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바쁠 것이 없었는데도 초조하게 느끼고 있었다. 공원들이 있는 지역에서 물을 건너 울려오는 군대의 나팔 소리에 아마도 애국심이 발동했는지 폴란드 청년들이 갑판으로 나왔다. 배의 엔진이 쿵쾅거리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배가 그다지도 목적지를 코앞에 둔 채 중단했던 항해를 다시 계속하기 위해 산 마르코 운하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센바하는 다시금 그 아주 멋진 부두를 보게 되었으며 배를 타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경외심에 가득 찬 시선에다 이 공화국이 보여주는 환상적인 건축물의 휘황찬란한 구조물들을 보게 되었다. 궁전의 가벼운 듯한 웅장함과 탄식의 다리, 사자상과 예수 그리스도상이 있는 물가의 주랑들, 그리고 동화에나 나옴직한 사원에 현란하게 튀어나온 측면이 보였으며 성문길과 거대한 시계탑도 한눈에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육지로, 즉 기차를 타고 베니스에 도착하는 건 이를테면 궁전에 들어갈 때 뒷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지금처럼 배로 물결 높은 바다를 건너와야만 바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이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엔진의 작동이 멈추자 곤돌라들이 몰려들었다. 현문이 내려진 다음 세관원들이 갑판 위로 올라와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선이 시작되었다. 난생 처음이든 아주 오랜만이든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게 될 때 순간적인 공포나 남모르는 두려움과 당혹감을 이겨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기이한 배는
담시가 유행했던 때부터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색깔이 너무 까매서 다른 배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 마치 관처럼 보인다. 사공은 그의 뒤쪽에 있는 높은 배전에 선 채 희뿌연 하늘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사공은 무뚝뚝하고 정말이지 험하게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다. 눈썹을 찡그리고는 자기 손님을 넘겨다보면서 딱딱한, 아니 거의 무리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리도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아센바하가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난 산 마르코까지만 건너가려고 곤돌라를 탄 거요. 거기서 바포레토를 이용한 거니까. 바포레토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 왜 안 된다는 거요? 바포레토는 짐을 실어 나르지 않으니까요. 그건 맞는 말이었다. 아센바하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낯선 손님을 대할 때 베니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쌀쌀맞고 불손한 태도는 참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그건 내 문제요. 짐은 보관해 두도록 어디 맡길 테니 되돌아가시오. 주위는 고요했다. 노젓는 소리가 찰싹거리고 뱃머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말소리와 웅얼대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곤돌라 사공은 이빨 사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유별나게 말을 잘 듣지 않고 엄청나게 옹거집인 사람과 물 위에 단둘이 남게 된 여행자는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했다. 갑자기 화를 벌컥 내지 않았더라면 느긋하게 좀 더 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곤돌라를 오랫동안, 아니 계속해서 타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일이 돼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현명한 건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테마남의 마력이 아센바하의 자리, 즉 검은색 쿠션이 더 씌워진 낮은 팔걸이 의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뒤쪽에 서 있는 막되먹은 곤돌라 사공이 노를 저을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범죄자의 소나기에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꿈처럼 아련하게 그의 감각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무슨 행동을 하여 방어할 궁리를 할 힘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순전히 바가지를 씌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가능성이 한층 더 기분 나쁜 일인 듯 여겨졌다. 일종의 의무감이든 자존심이든 간에 그런 일은 미리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었다. 아센바하는 물었다. 배삭슬 얼마나 받습니까? 곤돌라 사공은 그를 흘끗 넘겨다보면서 대답했다. 곧 내시게 되겠지요. 여기에 응수할 말은 분명했다. 아센바하는 기계적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면 나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요. 땡전 한 푼도 안 낼 거란 말이요. 미도로 가시려는 것 아닙니까? 당신하고는 안 가겠소. 제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다 하고 아센바하는 생각했다. 그리고 긴장을 풀었다. 네가 나를 잘 태워다 준다는 건 사실이다. 내 현금을 노리고 등 뒤에서 노로쳐서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곧 네가 나를 잘 태워다 주는 걸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센바하는 야외 테라스를 거쳐 뒤쪽으로 해서 널찍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벚나무 원목 가구가 비치된 아늑한 방은 진한 향기를 내뿜는 꽃으로 장식돼 있었고
높은 유리창들로부터는 탁 트인 바다 쪽이 내다보였다. 지배인이 돌아간 뒤에 아센바하는 창문들 중 어느 한 창가로 다가갔다. 짐을 방 안으로 들여오는 동안 그는 인적이 드문 오후의 해변과 햇빛이 비치지 않는 흐린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밀물대였다. 바다는 나지막하게 펼쳐진 물결을 고른 박자로 잔잔하게 해안 쪽으로 밀어보내고 있었다. 고독하고 말없는 사람이 관찰한 사건들은 사교적인 사람의 그것들보다 더 모호한 듯하면서도 동시에 더 집요한 데가 있다. 그런 사람의 생각들은 더 무겁고 더 묘하면서 항상 일말의 슬픔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 번의 눈길이나 웃음, 의견 교환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광경이나 지각들도 지나치게 그를 신경 쓰이게 하고 그의 침묵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는 중요한 체험과 모험과 감정들이 된다. 고독은 본질적인 것, 과감하고 낯선 아름다움, 그리고 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고독은 또한 거꾸로 된 것, 불균형적인 것, 그리고 부조리하고 금지된 것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보았던 현상들, 그러니까 애인에 관해 헛소리를 해대던 볼썽사나운 멋쟁이 늙은이와 백삭을 속이려 한 무허가 곤돌라 사공 등이 아직까지도 이 여행객의 기분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성적 사고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깊이 생각할 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이상야릇한 것 같았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건지도 몰랐다. 그는 좀 이른 시간에 홀에 도착한 듯했다. 거기에서 그는 서로 낯설어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짐짓 무관심한 체 하면서도 식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기대감을 품고 모여있는 많은 호텔 손님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식탁에서 신문을 집어들고 가죽 안락 의자에 앉은 다음 첫 번째 체류지에서 만났던 무리들과 달리 그의 마음에 드는 호텔 손님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슬라브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듯했다. 바로 곁에서는 폴란드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엔 한 무리의 소년 소녀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정교사인 듯도 하고 상류층 사격의 말상들을 해주는 사람인 듯도 한 어떤 여자의 보호하에 등나무 식탁 둘레에 모여 있었다. 보아하니 15살에서 17살 정도까지 돼 보이는 소녀 셋과 14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하나였다. 아센바하는 소년이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흠칫 놀랐다. 창백하면서도 우아함이 깃들이고 내성적 면모를 보이는 얼굴은 연한 금발머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곧게 뻗은 코와 사랑스런 입술, 우아하고 신성한 진지함이 어린 표정을 담은 그의 얼굴은 가장 고귀했던 시대의 그리스 조각품을 연상시켰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게 형식을 완성시킨 모습이었다.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아센바하가 자연에서도 조형예술품에서도 그 비슷한 완성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 아이에게는 아주 희귀한 개인적 매력이 있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남매들의 옷차림새나 행동의 기준이 된 듯한 교육적인 관점 사이에서 엿보이는 뚜렷한 대조였다. 그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소녀는 어른이라고 해도 될 성 싶었다. 그런데도 세 소녀들의 차림새는 보기 흉할 정도로 엄숙하고 정숙했다. 그녀들의 옷은 호감이 갈 만한 외모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 어머니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기 딸들에게 부과한 교육적인 엄격함을 소년에게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온화함과 사랑스러움이 그의 존재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머리에 가위를 갖다 대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인지, 가시 뽑는 소년에서처럼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이마로 흘러내려 귀를 거쳐 목덜미 아래쪽 깊숙이까지 와닿았다. 밑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아직은 천진난만한 가느다란 손을 감싸고 있는 퍼프 소매가 달린 영국식 선원복은 끈과 리본 그리고 예쁜 모양의 자수들로 장식되어서 어딘지 귀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소녀는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아센바흐를 향해 옆으로 반쯤 몸을 돌리고 있었다. 검은색 에나멜 가죽 구두를 신은 한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리고 팔꿈치를 등나무 의자 팔걸이에다 걸친 채로 움켜진 손에 볼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꾸밈없는 기품이 흘렀고 그의 누이들한테는 익숙한 듯 보이는 부자연스런 뻣뻣함이 전혀 없었다. 저 애는 어디가 아픈 걸까? 저의 얼굴색이 얼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금발 고수머리와는 대조적으로 상아처럼 새하얀데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저 애는 부당한 편애를 받으면서 과보호로 유약하게 키워진 응석바지일까? 아센바하는 그 애가 응석바지일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거의 모든 예술가 기질에는 미를 창조하는 일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귀족적인 특권에 대해 관심과 존경을 표하는 사치스럽고도 배반적인 성향이 천성적으로 나타난다. 한 급사가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저녁 만찬이 준비되었다고 영어로 알려주고 있었다. 아센바하는 깊숙한 안락 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 아름다운 소녀를 눈앞에 두고 그들 남매들과 함께 기다리기로 했다. 붉은 얼굴에 작고 뚱뚱한 얼치기 귀부인인 가정교사가 드디어 일어나라는 신호를 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그녀는 의자를 뒤로 빼냈다. 그런 다음 밝은 회색 옷을 입고 진주로 온통 장식을 한 화려한 귀부인이 홀 안으로 들어오자 몸을 숙여 인사했다. 그 부인은 마치 독일의 고위 공무원의 아내처럼 보였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면모는 그녀의 장식품만 보아도 단번에 드러났다. 그것은 사실 거의 값어치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는데 버치 크기의 온화한 빛이 나는 진주알이 세 겹으로 길게 늘어뜨려진 목걸이와 귀걸이였다. 아이들은 재빨리 일어났다. 그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어머니의 손에 키스를 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갔다. 소녀들이 나이 순서대로 따라가고 그 뒤에 가정교사가 그리고 맨 뒤에 소년이 뒤따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년은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몸을 돌렸다. 홀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년의 독특한 연회색빛 눈은 아센바하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신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넋나간 듯이 그 가족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얼마간 더 망설이다가 그냥 식당으로 건너갔고 자기 자리를 지정토록 했다. 자리는 유감스럽게도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정해졌는데 폴란드인 가족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피곤하긴 해도 정신은 활발했다. 그리하여 지루한 식사 동안 그는 추상적인 것, 아니 정말이지 선험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서 법칙적인 것과 개성적인 것이 맺고 있을 듯한 비밀스런 연관관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생기는 건지도 몰랐다. 거기서부터 형식과 예술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들로 생각이 옮겨가서 결국
그의 생각과 발견은 꿈속에서의 묘한 암시와 같아졌다. 한데 그것은 말짱한 지각 상태일 때는 완전히 허무맹랑하고 쓸데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식사를 하고 나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기도 하고 향기나는 저녁에 공원을 이리저리 거닐기도 했다. 그러고는 좀 이른 시간에 휴식을 취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내내 깊이 자기는 했어도 여러 가지 꿈을 잡다하게 많이 꾸었다. 그 다음 날에도 날씨는 좋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벌써 그 순간에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해 전 이곳에서 쾌청한 봄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된 다음 흐린 날씨가 찾아와 그를 괴롭히더니 그의 건강에 해를 끼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 베니스를 떠나야만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짐을 완전히 풀진 않았다. 그는 9시에 홀과 식당 사이에 따로 마련된 간단한 뷔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하얀색의 조그마한 칼라와 커프스가 달린 파란색의 뻣뻣한 옷을 입은 아이들은 고추 앉은 자세였고 병조림이 든 유리그릇을 서로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거의 끝내가고 있었다.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아센바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 꼬마 폐악해 같으니라고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여기 폐악해는 여기 각주에 리프레켄이라고 해서 폐악해족이라는 호메로스에 나오는 행복한 섬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렇군. 꼬마 폐악해 같으니라고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너는 누나들과는 달리 마음대로 늦잠을 잘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자 갑자기 그는 기분이 명랑해져서 혼자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어보았다. 자주 바꿔보는 장신구와 따뜻한 목욕, 그리고 휴식이요. 그는 천천히 아침 식사를 했다. 예견되던 대로 저 건너편에 그 늦잠꾸러기가 등장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소녀는 유리문을 통과한 다음 정적이 흐르는 공간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자기 누나들이 있는 식탁으로 갔다. 그 아이의 걸음걸이는 상체의 자태에서뿐만 아니라 하얀 신발을 신은 발을 아주 우아하게 내딛는 무릎 동작에 있어서도 너무나 가볍고 부드러웠다. 자부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어린이다운 수줍음을 보여 더욱 귀여웠다. 그 아이는 약간 수줍어하며 도중에 2번 홀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을 크게 떴다가는 아래로 내리깔았다. 그 애는 미소를 띠고 낮은 목소리로 약간 불분명하게 무슨 말인가를 하더니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그 아이의 옆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센바하는 다시금 경탄했다. 그 아이가 지닌 신적인 아름다움에 다시금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 그 소녀는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를 하고 있는 면직의 가벼운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옷의 가슴에는 붉은 비단 리본이 달려 있었고 목둘레에는 단순한 회색 컬러가 조여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비할 바 없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머리가 마치 활짝 핀 한 송이 꽃인 양 거기 놓여 있었다. 그것은 흡사 파로스 섬의 노란색 광택을 지닌 대리석으로 깎아 나온 듯한 에로스의 신의 두상과도 같았다. 진지한 빛을 띤 섬세한 눈썹을 하고 있고 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곱슬머리가 어둡고도 부드럽게 관자놀이와 귀를 뒤덮고 있는 그 두상 말이다. 그렇군. 정말 그래.
하고 아센바하는 전문가답게 냉담한 인정을 하면서 생각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정말이지 나를 기다린 것은 바다와 해변이 아니었구나. 네가 머물러 있는 동안 나도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해변의 풍경, 즉 문명이 자연의 곁에서 아무 근심 없이 감각적으로 즐기는 광경은 언제나 그래온 것처럼 그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었다. 회색이 얕은 바다에는 벌써부터 걸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팔을 머리 아래쪽에다 받친 채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어서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며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말을 듣지 않고 마구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칠 줄 모르고 불러댔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사탕과자를 사주었던 재미있는 노인과 더불어 몇 마디밖에 모르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농담을 주고받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볼에다가 키스를 했다. 그러고는 그들의 인간 공동체를 관찰하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 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하고 아센바하는 생각했다. 더 나은 곳이 어디란 말인가.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놓고 눈을 광대한 바다 쪽으로 돌렸다. 그의 시선은 미끄러져 내리고 몽롱해졌다. 그러고는 황량한 바다의 단조로운 안개 속에서 흩어져 버렸다. 그가 바다를 사랑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깊은 이유가 있었다. 힘겹게 창작하는 예술가로서 단순하고도 거대한 바다의 품에 안겨 현상들의 다양하고 까다로운 형상 앞에 자신을 숨기기를 갈망하는 예술가로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였다. 거기다가 그는 분류가 되지 않은 것, 절도가 없는 것, 영원한 것, 즉 무에 대한 금지된 애착 때문에 그의 임무와는 정반대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혹적이도 한 그 애착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기도 했다. 완전한 것을 품에 안겨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탁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동경이다. 그런데 무라는 것은 완전성의 한 형식이 아니던가. 그렇지만 이제 막 그가 그윽하게 허공을 응시하며 꿈을 꾸고 있을 때 별안간 수평선의 해안 쪽 가장자리에서 사람의 형체 하나가 어른거렸다. 그가 무한의 세계에서 시선을 거두어들어 초점을 맞추자 바로 거기에는 그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왼쪽에서 와서 아센바하의 앞쪽 모래사장을 지나갔다.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소년은 맨발이었는데 날씬한 다리를 무릎 위까지 드러내놓고 천천히 그러면서도 가볍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 아이는 마치 신발 없이 걷는 게 익숙한 듯했다. 그 애는 걸으면서 비스듬히 서 있는 오두막 쪽을 휘둘러 보았다. 그런데 신이 나서 계속 이리저리 설치는 러시아인 가족들을 발견하자 그의 얼굴에는 경멸에 가득 찬 심상치 않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소녀는 모래성 주변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벌써 멀리서부터 인사말을 건네면서 자신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리고자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도 응대를 했는데 그 소년을 향해 이름인지 애칭인지를 여러 번이나 소리쳐 불렀다. 아센바하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다만 아지오 비슷한 선율적인 두 음절만 들릴 뿐이었다. 또는 마지막에 우음을 길게 빼서 부르는 아지우라는 소리가
더 자주 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즐거워했다. 그에게는 그 듣기 좋은 소리가 그 대상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그 소리를 되풀이해 보았다. 그러고는 흡족한 마음이 되어 자기의 편지와 서류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조그마한 여행용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센바하는 만년필로 이런저런 편지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15분이 지나자 벌써 그는 자기가 아는 한 가장 즐길만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을 그렇게 외면해버리고 몸이 건조한 잔물을 보느라고 그 상황을 놓치는 것은 유감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는 만년필을 옆으로 치우고 바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잠시 후 모래성 근처에 있는 소년의 목소리에 주의를 돌리고는 의자 등받이에 편안히 기댄 채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 그 훌륭한 아지오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 있는지 다시 둘러보았다. 아센바하는 금방 그를 찾았다. 그 아이의 가슴 위에 달린 빨간 리본을 못 보고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에 물이 고인 구덩이 위에 낡은 나무판을 다리로 삼아 올려놓으면서 소리를 치거나 고개짓을 해가며 그들의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었다. 거긴 그 아이까지 합쳐서 10명가량의 소년 소녀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 그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도 있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폴란드어와 프랑스어, 심지어는 발칸 제국의 관용구까지 마구 섞어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가장 빈번하게 들려오는 것은 그 소년의 이름이었다. 소년은 분명 다른 아이들로부터 환심과 호감, 경탄을 사고 있는 듯했다. 특히 그 애와 같은 폴란드인인 야슈라고 불리는 탄탄한 소년은 포마드를 바른 새까만 머리에 벨트맨은 반코트를 입었는데 소년의 가장 가까운 신하이자 친구인 듯했다. 모래성 근처에서의 작업이 다 끝나자 그들은 팔짱을 끼고 해변을 따라 걸었다. 야슈라 불리는 녀석이 그 미소년에게 키스를 했다. 아센바하는 손가락을 치켜들어 그 녀석에게 위협적인 경고라도 해주고 싶었다. 크리토블로스, 네게 경고하겠는데 1년 동안 여행을 떠나라. 하고 그는 미소를 띠면서 생각했다. 크리토블로스 역주에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전기에서 인용한 거라고 그러네요. 크리토블로스가 알키비아테스의 아들에게 키스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온 이야기 속에 있는 상황과 어떤 정서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했었던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다음 그는 행상한테서 산 크고 잘 익은 딸기들을 아침으로 먹었다. 태양이 하늘의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날씨가 매우 더웠다. 고요한 바다는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굉장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의 감각이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이에 그의 정신이 나른하게 되었다. 그 진지한 남자에게는 아지오 비슷하게 들리는 그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규명하는 것이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적합한 과제이자 일거리인 것 같았다. 얼마 안 되는 폴란드어 지식을 동원해 보았을 때 그의 이름은 타치오임이 분명한 듯했다. 그것은 타테우스의 축약형이고 부를 때에는 타치우라고 소리가 났을 것이다. 타치오는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 소녀는 시야에서 놓쳐버렸던 아센바하는 바다 저쪽 멀리에서
그의 머리와 노를 젓듯이 큰 동작으로 휘젓고 있는 팔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바다는 꽤 먼 지점까지도 얕은 모양이었다. 그런데도 벌써 소년이 염려되었던지 소년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오두막에서 들려왔다. 재차 그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거의 구호라도 되는 듯 해변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부드러운 모음, 즉 끝에서 길게 끌리는 우음 때문에 감미로우면서도 거친 감이 있었다. 타치우, 타치우. 소녀는 달리면서 역류하는 물을 다리로 걷어차며 물보라를 일으켰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물결을 가르면서 돌아왔다. 비할 바 없이 숭고하고 준엄한 표정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고수머리를 한 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은 하늘과 바다 깊숙한 곳에서 내려온 귀여운 신과 같이 아름다웠으며 이제 그 모습이 바다에서 달려나오고 있었다. 그 광경이 신화적인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 광경은 마치 태초의 시간, 형식의 기원과 신들의 탄생에 관한 시학 자체와도 흡사하였다. 아센바하는 눈을 감고 자기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가 마음에 들고 더 머무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일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오른편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고귀한 인간 형상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가지는 그런 헌식적 총에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자신을 회생시켜 아름다움을 생산해낸 자가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에게 가지는 그런 감동적인 애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고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는 정오가 지난 해변을 떠났고 호텔로 되돌아가 자기 방 있는 데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세워버린 머리와 지쳐버리고 날카로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명성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디에서나 알아보고 적확하고 품위 있게 꾸며놓은 말들 때문에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점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이 가져다준 온갖 외면적 성공들을 일일이 생각해내어 머리에 떠올리는가 하면 자신이 귀족이 된 경위까지도 회상해 보았다. 그런 다음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가 식사를 끝내고 나서 승강기에 올라탔을 때 아침에도 보았던 한 패의 소년들이 뒤이어 흔들리는 승강기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타치오도 들어왔다. 소년이 아센바하 곁에 아주 가까이 서 있게 되었다. 그 소년이 처음으로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센바하는 그 아이를 영상으로 볼 때 거리가 없이 아주 상세하게 인간적인 면모까지 세밀하게 보고 또 알게 되었다. 어떤 아이가 그 소년에게 말을 걸자 그 소년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미소로 답하면서 2층에서 벌써 내렸다. 두 눈을 내리깔고서 뒷걸음질을 쳐서 승강기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아름다움이란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하고 아센바하는 생각했다. 그는 타치오의 치아가 그리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빨 끝이 좀 뾰족하고 창백한 데다가 건강한 치아에서 볼 수 있는 광택도 없었으며 가끔 빈혈증 환자한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치아가 이상하게도 호감을 주지 않는 투명한 색이었다. 그 애는 정말 허약한가 보군. 어딘가 아픈 것 같아. 아센바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 애는 매우 연약하군. 병약하군 그래. 하고 아센바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일찍 죽을지도 몰라.
아센바하는 자기가 이런 생각과 동시에 왜 만족감 또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 이유는 굳이 밝히려고 들지 않았다. 그는 자기 방에서 2시간 정도 보낸 다음 오후에는 바포레토를 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석호를 지나 베니스로 갔다. 그는 산마르코에서 내려 그곳 광장에서 차를 마시고 난 다음 그가 여기에 오면 항상 그러는 일정에 따라 이 거리 저 거리를 산책했다. 그런데 그의 기분과 결심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 산책길에서였다. 네, 아직 3장의 책 끝나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계속 아지온지 아지운지 타치온지 타치운지 어쨌든 그 아름다운 소년을 따라다니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그 과정이 보였고요. 그리고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 이 소설에서는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되는 어떤 요소가 이미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갖고 있는 지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이 앞에도 암시된 부분이 있죠. 워낙 허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도 베니스에 왔을 때 어떤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마 그것을 그런 부분에서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데는 아마도 그 죽음에 저항하지 않았겠죠. 과연 죽음에 저항하지 않았던 원인은 뭐였을까? 뭐 그냥 드러납니다. 어쨌든 범상치 않게 이 아이에 대한 집착, 탐미 이런 것들이 이것 말고는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년을 묘사하거나 이 소년을 따라다니는 어떤 관음적인 발자취들,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는 상당히 길게 묘사되고 있죠. 주로 이 3장은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 읽어가도록 하죠. 날씨도 좀 칙칙하고, 제가 읽으면서 이 번역본이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다시 구입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문득문득 조사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읽다가 조금 머뭇거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원문이 아니라 번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 자체, 그리고 어떤 상황 이런 거에 좀 상상을 해가면서 그냥 그려가면서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색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간과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 작품이라면 굉장히 더 중요하지만 번역본이라 누가 번역했느냐 아니면 인쇄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벌써 저녁 8시가 넘었고요. 배고파 오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끄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그만큼 제가 좀 축약을 했는데도 좀 이게 기네요. 앞으로도 3장이 다 끝나지 않았고 4장 5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연결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녁 안 드신 분들, 저도 안 먹었는데 맛있는 저녁 해 드시고
그리고 아주 포근한 잠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오늘은 일찍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번에 마지막 3장, 다음번에 오늘은 끝으로 하고 다음번에 3장 마저못한 부분부터 연결해서 5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마치겠습니다.